4번 내용에 의한 분류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 앞으로 우리 등기법을 하면서 그냥 우리 민법의 뭐 성약, 승낙, 책략 하듯이 무효 취소하듯이 이 이름들은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 강론에 가면 다 따로 있어요. 있지만 오늘은 이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기입 등기 했는데 뭐 새로 기입, 새로 적는 겁니다. 그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자, 경정과 변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왔는데, 자, 경정 모델을 보죠. 등기 사항의 일부가 중요하니까 일부에 동그라미, 일부. 그리고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원시적 거기 동그라미. 일부와 원시적. 그게 경정기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자, 등기부에 등기가 된 내용이 실제 관계, 실제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고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는데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그런데 그 불일치하는 시점이 원시적, 처음부터. 우리 원시 취득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고 처음 취득한 걸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다. 그때 그 불일치하는 걸 고치는 게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변경을 한번 봅니다. 자, 변경은 역시 등기사항의 얼마가 일부가. 그런데 그 다음에 원시적이 아니고 후발적으로 하고 나왔죠. 후발 후에 발생했다는 얘기가 뭐 후에 등기 끝난 후에 발생해서 자,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나중에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거 고치는 것은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준다 해야 되겠네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 1번 저당권 A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저당권 B 1억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 1억이라는 금액이 처음부터 잘못 등기가 됐어요. 원래는 10억이라고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1억으로 잘못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을 10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1억을 10억으로 바꿀 때 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적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한번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그 자체를 고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은 그 등기부 남아있는 그 여백 아랫부분 여백에 새로 내용을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저당권이 자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처음 등기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고칠 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10억이다 이렇게 고쳐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의 1억이라는 기준은 선만 중간에 이렇게 하나 됩니다. 이전에 요 금액이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글자체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절대로 깔끔하게 화이트로 싹 지우고 새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였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글자체를 남겨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건 경정인데 자, 그게 아니고 처음에 1억으로 약정한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두 당사자가 야 1억이라는 금액은 내가 빌리고 보니까 택도 없이 모자라니까 9억을 더 빌려가지고 합 10억으로 만들자.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새로 한 거예요. 10억으로 하자. 뭐 그럼 좋지. 네 부동산 가치 10억이 넘으니까 내가 그거 맞도록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1억을 10억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1억이 맞았는데 등기된 후에 바뀐 거예요. 등기된 후에 바뀐 거죠. 이거를 10억으로 바꿀 때는 경정이 아니고 변경이라는 걸 고쳐준다. 변경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정과 변경은 아주 단순해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고칠 때는 경정. 처음에는 다 맞았는데 나중에 뭔가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안 맞는 게 있더라 고친다. 변경. 그렇게 고쳐준다. 자, 중요한 것은 경정과 변경은 고친다라는 의미, 시정,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가 잘못됐을 때만 고칠 수 있다. 일부가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럼 밑에 말소등기 한번 보세요. 자, 말소등기는 등기 사항의 얼마가 전부가 부적법, 전부가 핵심입니다. 전부.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하고 나왔고 전부가 원시적이냐 모발적이냐 시점 안 따지죠. 그럼 전부가 잘못됐을 때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조건 말소, 지운다. 자, 전부가 잘못된 것은 고친다, 지워야 된다. 지워야 된다. 자, 일부가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전부가 잘못된 것은 놓고 치고 무조건 지워야 된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자,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 돈을 전세금을 1억 주고 3년 약정해서 내 이름으로 전세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 1억하고 등기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과 저당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죠. 그리고 여기 1억은 전세금이고 여기 1억은 빌려준 돈이잖아. 맞죠? 예. 그래서 금액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잘못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요거를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고치고 1억은 같으니까 3년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 새로 등기해야 돼요. 무슨 이해되세요? 전부가 잘못된 건 무조건 지우고 필요하다면 새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자, 이 등기고 나서 2번 저당권 1억 A 하나 등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새로 고치게 될 때 고치는 거는 미리 새로 기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우리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반드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권리 순서가 정해집니다. 권리 순서.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배우셨죠? 자,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꽉 잡고 있는 게 저당권이에요.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넘겨서 우선 변제 먼저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에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각이라는 사람과 A 은행 사이에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빌리고 나니까 1억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1억을 더 빌리는데 A은행에 또 가려고 하니까 창피해. 그래서 B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게 11월 5일 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빌려준 건 A은행이죠? 그 뒤에 빌려준 건 B은행이에요. 그런데 자, 등기부에 등기 신청을 B은행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은행은 먼저 빌려줬지만 등기가 뒤에 이루어지면서 2번 저당권 1억 A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나중에 경매는 뭐였습니다? 1억만이 나왔어요. 경매에서.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지금 받아갈 사람 두 사람 합 2억이에요. 어떻게 받아갑니까? 먼저 받아가는 사람 자기 금액 전부 다 받아가죠? 뒷사람 배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게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선 변제. 자, 돈은 A가 먼저 빌려줬어요. 그러나 등기는 B가 먼저였습니다. 누가 먼저 받았어요? B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상에 이루어진 권리는 철저하게 등기 순서를 따르는 거지 당사자의 합의 순서, 법률행위 순서 전혀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철저하게 우선순 등기순이에요. 등기순. 먼저 등기한 자가 장대이다. 먼저 등기한 자가 장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상에 등기해야 될 권리를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등기 신청해놓고 밥 먹으라. 무슨 이해되시죠? 등기 먼저 되는 게 최우선이다. 최우선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C라는 등기관이 있었는데, 자, B가 야, C야, 친구야. 내가 지금 요거 부동산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A은행이 먼저 빌려줬다던데 어제 신청했다던데 미안하지만 친구야, 내가 1순위 갈 수 있도록 이거보다 내 거 먼저 처리해도. 그래가지고 등기관인 C가 A가 먼저 신청을 했지만 심사가 어렵네요. 이러면서 심사 과정을 길게 늘려버리고 B 거는 오자마자 와 요거는 서류 깔끔하네 바로 처리해가지고 먼저 등기를 해줬거든요.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등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동산상의 권리 순위가 등기관의 자리에 따라 순서가 흩어질 수 있잖아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접수 순서에 따라. 그 접수 순서가 아까 우선 번호로 나타난다, 접수 번호로 나타난다. 그래서 접수 번호는 접수할 때 받았던 단순한 번호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나중에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번호가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그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가 되고 먼저 등기된 것은 나중에 등기된 것보다 순위가 앞선다.
철저하게 부동산 상황이 걸리는 무슨 순서? 등기된 순서다. 그래서 등기된 순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전환번기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전부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지우고 새로 등기하고 싶으면 새로 신청해야 돼. 그러면 순서가 내려앉아버리겠죠? 예. 제대로 등기됐으면 1번인데 새로 고치면 3번. 그래서 2번보다 무슨 일로 내려앉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가 잘못된 것은 그 자체를 고친다. 지우고 무조건 새로 등기한다. 지우고 무조건 새로 등기한다. 일부만 잘못된 건 고친다. 그러나 전부가 잘못된 건 무조건 지우다. 무조건입니다. 이유야 불문하다. 그게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말소회복은 말 그대로 말소된 것을 회복, 다시 살려내는 거겠죠. 그럼 말소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거 보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하게 말소. 그게 핵심입니다. 부적법 하게 말소. 자, 적법하게 법에 맞게 말소됐다? 못 살려냅니다. 부적법, 법에 안 맞게 잘못 말소된 것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말소회복 살려낼 수 없다. 잘못 말소된 것, 부적법 말소된 것만 회복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멸실등기는 거기 보다시피 멸실등기에서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부동산 전부, 부동산의 전부, 그게 핵심입니다. 부동산의 전부, 특히 양이 있어서 전부가. 자, 여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몇 층짜리입니까? 몇 층짜리입니까? 2층짜리죠? 자, 그러면 우리 표제부에 2층 주택하고 연결했다. 2층 주택. 근데 어제 저녁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상하게 새벽부터 엄청 추워. 아침에 뛰어나가 봤더니 그 바람에 2층이 날아가고 없는 거야. 2층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2층이 보온 역할을 해줬는데 보온 역할을 못 해주니까 새벽 때문에 엄청 추웠겠죠. 자, 엄청 추웠어.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전부 없어지면 우리 아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었죠? 맞죠? 네. 부동산 하나 있을 때 등기 기록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럼 전부 없어지면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등기 기록도 없애야 되겠죠? 맞잖아요. 네. 이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이 없앤다라는 얘기를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멸실등기를 읽어보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뭐하기 위한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한 등기, 그게 멸실등기예요. 즉 1부동산의 등기 기록 하나인데 부동산이 전부 없어지면 등기부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멸실등기라고 부른다. 멸실등기. 그런데 밑에 멸실등기 밑에 변경등기라고 회색 바탕에 되어 있죠. 그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얼마가 멸실? 일부 멸실된 경우는 변경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층주택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처음에 2층 맞았죠? 맞죠? 처음에 2층 맞았잖아. 그 등기부도 2층 되어 있잖아. 처음에 일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층이 날아가고 단층만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이것은 등기된 후에 발생한 불일치죠. 등기된 후에 이거 경정이에요? 변경이에요? 변경이야.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놓고 이제는 2층이다 한 층만 남았다. 한 층만 남았다. 이건 단층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층 주택 여기 표현 안 합니다. 1층 해놓으면 위에 2층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층이 단독으로 하나밖에 없다. 단층이라고 해요. 단층.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지. 없으면 안 된다. 왜? 일부지만 남아있으니까. 일부지만 남아있으니까. 그걸 변경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하되 반드시 얼마 멸실? 전부 멸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거. 예전에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는 초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또는 후발적으로 이거 변경이냐 경정이냐 또는 원시적으로 전부 멸실했을 때 이게 변경이냐 경정이냐 말소냐 이런 거 묻는 문제도 조금씩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만한 전제하에 나옵니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와 관계없이 이 용어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등기법을 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사람 등기할 사항에서 등기할사항이 물건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뭐 시험을 앞두고 한 번 정도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서 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요런 겁니다.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되느냐. 그럼 바다 밑에도 땅은 있더라. 그거 등기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은 다 등기되느냐? 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사람 살고 있던 거 등기되느냐? 안 됩니다.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이 견고성도 있어야 되고 사방이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되고 토지에 정착이라고 해서 견고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여기까지 요건이 있는데 요거 자체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뭐 요즘은 한 10년에 한 번 나올 동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 앞두고 잠깐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318페이지. 자, 거기 위 도표, 제일 위에 도표 바로 밑에 보면 양가 1번 부동산 1부에 대한 등기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들만 한번 정리해봐보자. 자, 우리 민법 배울 때 일물 일권주의라는 용어 배우셨죠?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성립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물건 쪼가리, 물건의 일부에도 권리가 설정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리는 딱 4가지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죠? 맞죠?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십니다. 요 4가지 권리는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등기들과 관련해서 조금 응용이 되면서 중요하게 기능을 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일물 일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권리 하나 생긴다. 그러면 내가 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소유한다는 말은 내 거로 한다는 얘기죠. 내 거로 하고 싶다. 그럼 내 거로 하려는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있다. 돈이 있다. 돈이 있는데 암만 사겠다. 하지 마라. 돈이 모자란데 그러면 그 돈에 맞는 물건 사라. 왜냐면 권리가 깔끔해야 되니까. 물건 하나는 권리가 하나 있어야 공시도 깔끔하고 다 깔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나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나 좀 빌려야 되겠어. 빌려야 되겠어. 빌려야 되는데 자, 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물론 돈이 많으면서도 필요하면 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의식주에서 주거 형태 같은 거 빌린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빌리는데 반드시 독립한 물건 하나를 다 빌려야 돼. 그럼 독립한 물건 하나 빌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좀 작은 거 사가지고 아들 둘이는 집에 사고 부부 둘이는 밖에 사. 이거 되냐 말이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를 위해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빌리는 것은 전부를 빌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약자 배려 측면에서 다 보세요. 다 지상 지역 전세 입자권 다 뭐예요? 빌린다는 거잖아. 빌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됐고 2번 등기할 상인 권리 했는데 이 권리는 민법에서 재미나게 배워보시니까 됐습니다. 됐고 거기 2번 3번에서 민법 제187조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 187조는 당연히 민법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식 수업 들어가면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 등기부에서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식 수업 가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사 등기 효력 했는데 거기 양도일부 물권 변동 효력 배웠고 나머지는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는데 거기 양감 4번에 순위 확정을 효력한 것입니다. 순위 확정이요. 자, 주등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등기.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부 아까 우리 1등기 기록은 표제 부 합 부 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같은 부라고 하면 갑부면 갑부라고 하는 같은 부 안에서 을부면 을부라고 하는 같은 부 안에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같은 부에서 자, 같은 부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이런 말 나왔죠. 그러면 자, 특히 우리 순위 번호 쉽게 할 수 있는 게 을부니까 을부가 봅니다. 자, 을부가 보니까 1번 저당권 A 이렇게 있고 2번 저당권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1억만 나왔어요. 그 1억은 누가 받아갑니까? A가 받아갑니다. 왜 A가 먼저 받아가요? 1번 순입니다. 맞죠?
만약에 1억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러면 비로소 누가? B가 2번 순위로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하는 이 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다. 라고 해서 1번, 2번 번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순위 번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순위 번호. 그래서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르는 순위 번호. 자, 그런데 각부도 보니까 여기 순위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소유자가 8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가압류 요 얘기 들어보셨죠? 가압류. 이 가압류는 누가 하느냐? 이런 A, B처럼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저당권으로부터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이 저당권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는 각서만 알받은 사람. 아우 친구야 나는 믿으니까 막 입만 가지고 빌려줄게. 또는 각서만 하나 받고 야 이 담보는 됐어. 내가 님이지. 이 안 믿으면 누구 믿겠어. 하고 각서만 달라고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가압류 해놓고 소송 걸어서 판결받아서 경매로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담보물권자가 아니고 채권만 가진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게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럼 가압류 2번, 가압류 A하고 가압류 L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압류권자하고 여기는 저당권자하고 누가 순서가 빠르냐에 따라서 돈 받아가는 순서 또는 돈 받아가는 액수가 조금 달라져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막 좀 순서와 액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 1번은 여기 2번보다 당연히 빠를까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1반이었는데 1학년 1반에서 제가 반에서 2등했어요. 그러면 반에서 2등했으니까 1학년 2반에 옆반에 반에서 1등한 애보다 나는 반에서 2등했으니까 성적이 더 안 좋을까요? 더 좋을 수도 있을까요? 좋을 수도 있어. 왜?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이고 우리 반 2등이 전교 2등이란 말이야. 그럼 다른 반 1등보다 우리 반 2등이 성적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반에서 1, 2등 저 반에서 1, 2등 그럼 저 반 1등은 우리 반 2등보다 성적이 더 좋다. 이런 게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거든. 그럼 여기 동네가 다르잖아. 동네가 다르면 여기 1번은 저기 2번보다 순서가 빠르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가지고 판단하느냐? 순위번호가 아니고 자 아까 먼저 접수된 것부터 먼저 듣도록 돼 있죠. 그때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먼저 접수된 데 따른다.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 한 등기 사무관에는 접수번호. 그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민법에서 재미나게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21페이지 등기소와 등기부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등기소 문제도 예전에는 한 문제 정도 거의 나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 거의 잘 안 나온다.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등기소 가면 등기소 그 지적 문제 이외에 뭐 등기 사무의 위임이라든지 등기 사무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정리할 게 있지만 안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하고 나왔어요. 등기관 그런 것 하시면 돼요. 옛날에 등기관에 대해서 등기관의 재책이라든지 국가재산 청구라든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었는데 요즘 거의 잘 안 나와. 다만 여러분들 이제 등기소 가면 요거는 이제 다 매일 시험 나올 분들보다는 여러분 등기소 가본 분들 많이 계시죠? 등기소 가보면 앞에 접수받는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은 등기관이 아니에요. 등기관은 등기소 들어가보면 책상이 벌써 저 뒤쪽에 별도에서 한 두 사람 정도 앉아있는 거 보셨죠? 그분들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은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돌아가면서 등기관이 될 수 있어요. 순환보조로 돌리는데 요즘 이제 등기관은 이제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등기관은 최소한 7급 이상의 직급이어야 등기관을 시켜줍니다. 7급. 그래서 법원직 시험 최소 들어가서 9급, 8급은 등기관 안 시켜줘요. 등기관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 실무 경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최소 7급은 돼야 등기관을 시켜줍니다. 그럼 앞에 있는 분들은 그 7급 이상의 등기관을 보좌하는 공무.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관은 의외로 몇 분 없어요.
제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 등기 수상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법원에 뭐 실장 들어가는데 그 친구 할 때 그 한번 저 검정부 등기소를 한번 가봤더니 검정부에 등기관이 검정보다 한 30만 넘어 살죠. 그런데 그 정도 규모 되는 등기소에 등기관은 두 사람뿐이야. 등기관은 두 사람 안 된다. 그 등기관도 업무가 굉장히 빡빡하고 양이 많아요. 특히 등기관은 잘못 업무를 보면 그 손해액이 수백만 원 이런 게 아니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다. 굉장히 힘든 게 등기관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322페이지 등기부 하는 게 나서 등기부는 나중에 가면 등기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일단 넘어가시고. 자, 326페이지 등기절차 총론으로 여기서 총론. 여기 보시면 등기절차에 개시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조금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용어들을 알고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한번 보시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등기 절차의 개시 원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등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가 되어야 그 부동산이 내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돈 다 줬어요. 내가 안 됩니다. 그 부동산 내가 차고 앉아서 10년을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자식 부부가 20년을 더 살고 30년 살아도 내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되게 됩니까? 등기해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1번 소유자 값에 있어요. 밥으로부터 내가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10년 살았어요. 전입신고 다 했어. 집들이 다 했어. 혹시나 싶어서 관리사무소 가서 내 거라고 얘기도 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입구하고 후문 출구에다가 몇 동 몇 호는 오늘부터 내 거 플래카드도 10년 동안 뜯어놨어. 그러다가 내 밑에 자식들한테 돌려줘가지고 자식부가 지금 20년 더 살아서 3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오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서 옛날에 내 살던 집 어찌 돼 있나 등기부를 떼보니까 아직 갑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내한테 엄청난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한 번 팔아먹고 돈을 다 받았는데도 혹시나 내가 살다가 어려워지면 한 번 더 팔아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와, 너무 좋은 거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팔아먹자. 그래서 은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먹고 돈을 받고 등기부상 소유자갑이죠. 이 사람하고 은이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설문이죠. 몇 년 됐어요? 내한테 판지 30년 지났어. 그런데 은이 등기부 들고 와서 나가 이러면 내가 어째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등기부상 누가 소유권 가졌어요? 나는 무단으로 처분합니다. 나가야 돼. 법원에 가자. 그래 가보자. 법원 판사님 나머지 들고 내보고 오라고. 안 나가나? 내보고 그래. 내보고 안 나가나? 내보고 나가나 그래. 뭐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권리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고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습니다. 갑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넘겨서 등기하는 순간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요? 을이 가져가요. 그래서 등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런 등기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는 어떤 원인으로 시작됩니까? 등기는 간단해요. 아까 우리 등기 그냥 넘어왔는데 등기는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앉아있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장부를 꺼내놓고 부동산의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가 등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부 꺼내놓고 뭐 적고 있더라. 그게 뭐다? 그게 등기다. 그 등기 결과 부동산 권리가 넘어가 버리죠. 그 등기는 언제 시작이 됩니다. 원인이 뭐가 있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원칙.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우리 법정 행위한 당사자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는 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관공서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촉탁이라는 절차로서 등기가 시작이 돼요. 자, 당사자 신청 절차가 우리 등기법 얘기하는 절차의 뭐 거의 한 80~90%입니다. 80%인데 이 당사자라는 개인은 등기관이 모르는 일반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등기소 주변은 예전부터 그냥 사기꾼도 아니고 엘리트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데가 등기소입니다. 제가 우스갯 얘기 삼아 하나씩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오더만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뉴스 보면
오늘 새벽 3시경, 새벽 3시경이면 술 먹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가 엎어질 때쯤 됐죠. 서면 뒷거리, 뭐 도서관 옆 골목에서 개인 택시 기사 김모 씨의 손님으로 성차했던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가 갑자기 기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돈을 훔쳐 다단하는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김모 기사는 그에 저항하다가 쌍코피 터져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지금 도망간 그놈은 한 코피 터지고 도망경이다. 경찰이 추적 중이다. 그리고 강도해서 뺏어간 돈 75,600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두드리 패고 두드리 맞으면서 얼마 뺏어갔어요? 75,600원. 그런데 두드리 패고 맞을 필요 없어.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모욕 가서 맞고 맨신 얼굴 가지고 서류 몇 장 잘 써가지고 등기관 속이면 75,600원이요. 7억 5,600만 원짜리. 7억 5,600만 원짜리 4명이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등기소 주변에는 엘리트 사기꾼들이 득실을 특히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부를 열람하러 가면 종이로 된 원본 등기부를 보여주거든요. 등기부는 종이로 된 것들은 사본을 만들 수가 없어. 왜? 전국에 있는 그 모든 등기부 다 사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원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사본도 그 부분을 계속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시간 감당이 안 되거든. 그 원본만 있다. 그 원본을 보여줘. 그 원본을 보러 와가지고 등기부 원본을 봐야 되는데 고개만 숙이고 등기본을 본다. 보다가 내 안 본다 하면 빨리 볼펜 꺼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내 하고 지금 적어. 그리고 미리 등기부를 열람하면서 봐놨던 등기관의 그 도장을 똑같이 위조를 해서 가져왔다가 꼭 찍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등기법 책 공부할 때 그 등기부 책에서 법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과거에 종이로 된 등기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조와 변조가 성행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행하였다. 그래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열람서를 따로 둬가지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면 추첨 같은 거 하면 유리 그 박스 같은 거 해놨죠. 그 박스 같은 거 만들어보고 박스 안에다 줘. 박스 안에다 주고 그거 넘길 수 있어야 되니까 표제부 갖고 여장이 있으니까 넘기기 위해서 손 들어가는 공간적으로 뚫어놔. 그것을 여기 넘깁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할 때도 볼펜 같은 영구적인 글씨체가 남는 건 못 쓰고 연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 눈으로 보는데 집에 가서 기억을 해야 될 몇 가지는 메모해 가겠습니다. 해놓고 거기다 볼펜 가지고 소유권이죠. 내 하고 가니까. 그래서 그거 연필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도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 앞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워낙 위변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등기소는 워낙 좋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다.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신청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고 간단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자, 우리 국유지, 시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국유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가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주인하고 매매,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공서가 한쪽 당사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부산시가 또는 대한민국이 저 사람하고 짜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 이런 건 좀 생각이 어렵잖아. 관공서는 일단 진정성의 대상,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 신청 절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를 촉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신청 절차를 그대로 바꿨어요.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촉탁은 다만 관공서에게 편리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면제해 줌으로써 좀 간단하게 만들어준 절차가 촉탁이라는 거죠. 요거 어떤 게 면제되고 편리되느냐는 건 나중에 따로 우리 저기 수업하고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앉아서 직권을 자, 직권이라는 용어는 우리 지적국 할 때 신청이 없어도 국가나 관공서가 알아서 뭔가 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뭔가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직권. 그걸 직권에 표현했죠. 그래서 신청이나 촉탁이 없는데도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등기, 그 직권에 의한 경우고요.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별도로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명령으로 등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라는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등기는 시작이고 그리고 이 예외 두 가지는 반드시 법률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이 있어요.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듣기만 잘 알거든. 뭐 쓰리고 뭐 간에 필요 없고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뭐 친구야 니 좀 해줘라. 니 직권도 좀 해줘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권으로 해주는 듣기는 법이 정하는 것만 합니다. 그 다음 법원도 관공서죠. 법원도 관공서예요. 법은 촉탁할 수 있는데 이 촉탁은 위촉에서 부탁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든 촉탁이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각각 바꾸시킵니다. 관공서는 안 받아줘. 안 받아주는데 이거는 촉탁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다 명령. 알죠? 명령은 안 들으면 맞아 뛰집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관공서에서 촉탁할 수도 있지만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등기법을 보다가 직권으로 등기가 된다 하면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 직권. 그 정도. 그래서 신청 절차 어깨하고 깐깐하다 하더라. 복잡한 모양이다. 촉탁은 아이고 막 편의를 받을 수 없이 쉽게 된다더라. 관공서만이 가능하다. 얘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해주는 듣기도 있더라. 직권. 이거 중요하다. 나머지 하나 더 있던데 뭐 안 중요하다. 올라가. 대충 그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27페이지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용어들 알아듣는데 주의하시면 돼요. 이 명칭, 이 용어가 뭐 얘기하나 그 정도만 우리 11월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파고들어가고 지적으로 파고들어도 됩니다. 등기법으로 파고들어봤자 여러분 칼만 먹고 가지고 안 파죠. 안 파는 겁니다. 등기법 그런 법이에요. 자, 등기 신청 적격하고 나왔는데 이 적격이라는 용어,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부르고 등기 명의 적격 이렇게도 부르고 용어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어쩌고 이런 게 적어놨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등기 명의 아까 한번 들었습니다. 등기부에 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다. 등기부에 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은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걸 나눕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도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죠? 다만 내가 돈은 있지만 아직 그 취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라도 취득하려고 하면 취득이 가능해요. 자,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가도 부동산 지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루는 거다. 당연히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사람이면 다 가능해요. 사람이면.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애 지금 눈도 못 뜨고 눈 떠도 지금 눈만 떠가지고 당장 우선 똑같은 거다. 맞죠? 아빠 하면 눈만 이루어지 아빠한테 아무리도 몰라. 자, 그런 애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냐? 됩니다. 맞죠? 네. 아버지 시험 보면 자괴감이 들죠. 내 여태까지 살면서 집 사는 땅 그 밑에 요명이 있는데 어떤 하는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아서 시골에 임야가 5만 평이 있다더라. 들으면 내가 자살하든지 가서 지기쁘다. 그게 하나 돼. 맞죠? 그런 느낌 그것도 있어. 애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동산 누가 취득할 수 있고 누가 취득할 수 없냐라는 것에서 다른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민법 총칙할 때 자연인, 법인 요 개념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에서 우리 법은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니고 물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피와 살을 받아서 출생한 우리는 다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당연히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는 거. 자, 법이 사람 취급을 해주는 법이 사람 취급. 이거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되고. 자, 그럼 법이 사람 취급해주는 것은 단체라고 해요. 단체. 이 자연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우리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큰 기업들이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 때 그 회사 대표 이름으로 예를 들어 이재명하고 이재용이 사세까지 이재용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느냐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느냐 삼성 이름으로 사요. 우리 서면에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건물 그거 신격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그러나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주 롯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뭔지 이해되시죠? 그게 법이네. 법이 자연인은 하지만 법이 사람 취급해주는 단체, 그게 법인이다. 그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 취급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단체는 단체인데 법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단체, 그게 법인 아닌 사단체다. 법인 아닌 사단체다. 이건 아직 다루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민법 공동소유 들어가면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 배우셨죠? 거기 총유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 아마 거기서 법인 아닌 사단의 용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했는데 이것도 단체더라고요. 단체인데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단체예요. 이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고 있고 이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 말고 법인 등기라는 등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는 법인이에요. 그 똑같은 구성과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 취급이 안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 형태가 우리 문중이나 종중 같은 형태예요. 우리 그 교회 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 여러분 나중에 대부분 판례가 배울 거야. 교회 재산 분열할 때 총유 관련해서 그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교회 신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차단재단이 있는데 이 법인 아닌 차단재단도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요 위에는 되는데 밑에는 거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중 종중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현현단체로서 문중이나 종중이 그 단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중재산, 종중재산 이런 게 많았죠. 그걸 단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종손이라는 분들 여기로 명신당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25 사병부터해서 각종 격변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쟁으로 실종, 사망, 납치, 횡물 이렇게 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남아있는 유족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네, 내 재산이네, 팔아먹으려고 덤비고 그러면 그 문중에 남아 계시는 가 쓰시고 독보자를 기다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건 너가 아버지 거 아니야? 소송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중이나 종중 이름 자체로 등기를 가능하게 해주자. 개인재산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 취득 가능하다. 그냥 외우시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면 돼.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자연인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능한가? 가능하죠? 외국인 가능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저 봐라. 물근하고 그래 저 가슴에 트럭이다 지금 사람이다. 내 아버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외국인도 사람이다. 아버님은 아직 법적인 개념을 모시고 물리적인 개념을 모시고 외국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자, 태아는 분명히 모체의 뱃속에서 지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출생하지 않은 애예요. 그죠? 태아는 불가능합니다. 태아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아까 봤듯이 우리 등기부에 등기가 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태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므로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않았죠. 등기부에 등기가 방법이 없어요. 태아는 일단 그 절차적인 면에서도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뭐 정지조건 승인이 해제조건 승인하고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배우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태아는 우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드시 뭐 돼야?
출색되어야만 부동산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등기 신청 적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다투신 것 중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 민법에서 조금 배우고 보시면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교 같은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우리 부산대학교 가보면 땅도 아주 넓고 건물도 아주 많아요. 그 건물과 땅은 누구 명의로 듣게 되나요? 소유자 부산대학교 생각 없어. 학교에 있는 재산은 학교 주인 이름으로 듣게 되는 거지 학교 이름으로 듣게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 부산대학교는 국립부산대학교잖아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가잖아요. 그럼 그 재산은 대한민국 국가 명의로 듣기가 되는 거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한민국에서 반값 등록금 제일 처음 했고 지금 등록금 부담 제일 작은 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가 하더라고. 그 서울시립대학교는 누가 설립했어? 서울시가 그 주인 누구예요? 서울시 누구 명의로 듣게 돼? 서울시 학교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학교 법인을 세워야 돼. 그 학교 법인 명의로 듣게 돼.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듣기 신청 적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일단 하시고. 자, 328페이지. 거기 가면 듣기 신청이 인해서 공동 신청주의와 밑에 단독 신청주의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단독 신청하는 예외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는 그 중에 6가지를 일단 외우고 가시면 돼요. 호영이를 10분 쉬었다. 지금 여러분 예리를 보니까 쉬기 싫다.